네, 안녕하세요. 최지입니다. 오늘 좀 설명회가 생각보다 조금 갑작스럽게 잡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첫 끼를 6시에 먹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가 거의 지금 서울을요, 거의 한 반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목동 시대인제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중계에 와서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왔다가 급하게 라면 하나를 6시에 첫 끼로 지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동 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날이네요.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좀 설명드릴 내용은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왜 내 주변에서는 이렇게 수리논술 합격자가 없는지. 그런데 저희 반에서는요. 논술로만 제가 지금 그 PPT를 제가 조금 잘못 드렸어요. 그게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로만 172건이 합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학종이라든지 다른 수시 전형 제외한 논술로만 한 강사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172명이 합격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 정도의 합격 실적을 가지고 있는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반 애들은 어떻게 이 논술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사실 좀 비슷비슷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잠깐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왜 우리 주변에서 합격자가 이렇게 없는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논술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중앙대학교 의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앙대학교 의대가 가장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는 의대입니다. 4합 5등급을 가지고 있는 의대예요. 그래서 이제 4합 5등급이면 이제 하나 정도가 2등급으로 삐끗하는 거를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최저죠. 처음 경쟁률이요.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충 200대 1에서 300대 1 사이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도저히 합격을 할 수가 없어 보이는 최저 같단 경쟁률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저 기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경쟁률은요, 어머니 30대 1 정도로 줄어듭니다. 30대 1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30대 1도 저 높은 최저이기는 하지만 의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학종이라든지 다른 수시 전형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낮은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어떠세요? 8, 90%의 학생들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요. 그리고 약대의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약대의 최저 기준이 의대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약대가 가장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거든요. 약대 중에서 4합 5등급입니다.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약대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경쟁률은 처음에 엄청나게 높아요. 하지만 실제 경쟁률, 최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경쟁률은요. 1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최저 기준 때문에 자, 그럼 의약대는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일반적인 과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뭐 공대라든지 자연계열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성균관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왜 성균관대 기준이냐면 일단 연대나 한양대는 최저가 없죠.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작년 기준으로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보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최저가 지금 가장 일반 학교 중에 높은 학교가 성균관대, 중앙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합 6등급이에요. 성균관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60대 1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15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경쟁률은요. 사실 학종 경쟁률보다도 좋은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60명 중에 45명이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9월 모평 보고 나서 지원을 하거든요. 즉 이 친구는 자기의 9월 모의고사 등급을 6월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9월은 가등급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보시는 논술로 떨어진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최저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최저 때문에 떨어졌어라고 얘기를 굳이 하고 다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좀 창피하거든요.
최저를 못 맞출 정도면은 사실 이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논술은 붙기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지, 실상은 사실은 최저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최저를 맞췄는데도 떨어지는 애들은 왜 그런 거냐. 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를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실게요. 같은 한양대학교를 가는데 과가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9월 달에 이 한양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어떤 대학교를 선택을 하시든지 과 때문에 머리가 엄청 복잡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첫째가 이미 입시를 겪어봤거나 혹은 이제 재수생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과도 다 다르고, 그리고 도대체 이과를 가서는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과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과 고르시느라고도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이 과별로요,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요, 100점 만점에 40점대로 합격을 하기도 하고요, 높은 과는 90점대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과는 어떤 과는 40점대,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데도요, 같은 학교를 들어가는데도 과에 따라서 40점에서 90점 정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한양대학교, 남자는 기계공학과지, 기계공학과랑 전기공학과랑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가 취직이 잘 된다던데 거기를 지원해야지. 어머님들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이름을 알고 계시는 좋은 과들은요, 논술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 되는 과들이에요. 그래서 논술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일단 정시보다 잘 가고 다른 수시 전형보다 잘 가는 거를 목표로 잡아주셔야지 되세요.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정시 점수가 건대 정도 갈 수 있는 정시 점수예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높은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겪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내가 정시로 건대를 갈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논술로 써야 되는 거는 뭐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시립대 이 정도의 학교를 목표로 논술을 쓰셔야지 되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쓰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를 지원을 해도 무조건 공대, 그리고 연대를 지원해도 나는 신소재공학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요, 6, 9월에 최저를 맞추지 못했는데 말도 안 되게 약대를 지원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논술을 로또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논술도 철저하게 실력대로 가는 시험이에요. 오히려 수능이 로또에 가깝죠. 왜냐하면은 수능은 그래도 최소한 오지선다잖아요. 그런데 논술은 오지선다도 아니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직접 써서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이야말로 로또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시험에서는요, 확실하게 실력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한양대학교 시험에서 한 7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높은 공대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공대인 건설환경공학과나 자원환경공학과, 산업공학과 요런 쪽으로 이제 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논술 합격자가 이렇게까지 없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를 못 맞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합격을 좀 할 만한 과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논술 실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고 싶은 과, 어차피 같은 학교니까 비슷하겠지 라고 지원하시는 거, 요거 두 개를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거를 1년 내도록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또 저한테 9월에 상담을 하러 옵니다. 6, 9월에 최저 못 맞췄지만 수능에는 맞출 수 있어요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요, 두 가지 아이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9월 달에 모든 아이들을 다 저기를 상담을 들어가서 이 아이의 논술 원서는 다 제가 써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수능보다 잘 가고 다른 수시 전형보다 잘 가면서 얘가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학교랑 과를 일단 먼저 써오라고 한 다음에, 얘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학교가 있다면은 그 학교를 추천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리 낮은 과라도 얘 실력으로는 이 학교는 좀 힘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연대나 한양대, 그러면은 저는 좀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당장 상처는 받아도 그래도 원서 한 장이라도 좀 날림이 없이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6장 수시를 작성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으시죠? 보통 수시는 6개 쓰면 6개가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한 장이라도 날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6장을 다 붙은
붙을 만한 곳에다가 써야 돼요. 그래도 다른 수시보다 정시보다는 잘 가도록 원서를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친구 첫 번째 친구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이 얘가 논술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거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논술 강사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1등급, 수학에 1등급이 나오는 친구라고 해서 논술도 무조건 아무데나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얘가 수학에 3등급 나오라고 하는 친구라고 해서 그러면 얘는 아무데나 못 쓸 것이냐. 그게 또 아닙니다. 저희 작년 합격자 실적을요. 앞에 한 페이지만 좀 이게 학교별로 좀 나눠서 보여드렸거든요. 그 엑셀 파일 보시면은 그 연대 합격자 중에 한 명이 수능 수학에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따로 한 장 들어가 있는 종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연대 합격자 그 친구 수능이요. 수학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합격 점수잖아요. 어떻게 4등급이 연대를 갔지? 이게요. 수능이 조금 논술이랑 다른 점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수능에서의 등급이 논술에서의 성적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을 좀 오래 배웠던 3등급이 논술을 파이널만 듣고 지원하러 가게 된 1등급보다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등급이 몇 등급이든 일단 이 친구의 논술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 학생을 데리고 있는 논술 강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첫 번째 학생을 좀 보실게요. 이 친구 6, 9월 점수 보면은 굉장히 암담하죠. 왜냐하면은 일단 3합 6등급을 못 맞추고 있어요. 2합 5등급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이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추냐면요. 6, 9월 점수가 자기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이랑 7월에는 등급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본인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절대 본인 등급이 아니죠. 그거는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은 모의고사예요. 6, 9월 모의고사만 진짜로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6, 9월에 최저를 맞추면 일반적으로 수능에도 최저를 맞춰주고 6, 9월에 못 맞추면 일반적으로 수능에도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에 중계동에도 있었던 친구인데 얘가 6, 9월 모의고사도 잘 봤어요. 성대, 중대, 최저 다 맞춰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성대, 중대를 좀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논술도 잘하는 친구예요. 수능에 가서 못 맞춰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 가서 갑자기 맞추는 경우는요. 제가 논술 강사를 한 지 15년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좀 어려 보이죠? 정말 파워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 맞히게 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6월에는 못 맞췄는데 9월에는 맞춘 경우는요. 이거는 본인 소신껏 지원을 하셔야지 되세요. 내가 재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 밑으로 가면은 재수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저랑 같이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월에는 맞췄는데 9월에는 못 맞췄다. 요거는 솔직히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 9월을 다 맞춰 오셔야지 수능에도 맞출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심이 맞고요. 근데 이 친구의 논술 모의고사 점수를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실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요 막대 그래프 있죠? 요 막대 그래프가 이 친구가 이 모의고사에서 받은 성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굉장히 높게 위로 솟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 지금 내신이 4등급이죠? 그래서 학종은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학종 한 개도 안 쓰고 논술만 6논술 지원하는 친구예요. 실제로 6논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7월이에요. 그럼 7월이 논술하기 좋은 시기라서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왜 7월에 많이 들어오냐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컨설팅을 받으러 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학종 컨설팅에서 나오는 학교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이 정도 등급이면은 어디 학교까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 최저를 듣고 보면은 논술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7월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조금 늦기는 합니다. 저희 대부분의 합격자는 사실 1, 2, 3월부터 시작한 친구들의 대부분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6, 9월 점수지만 그래도 논술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1월부터 들은 친구죠.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세요. 본인은 중앙대 약대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이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말에 어머니들께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막상 원서를 쓸 때가 되면은 이런 원서를 맨 처음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마다 상담을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4-5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은 일단 요런 학교 날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6, 9월에 맞춰 왔어야지 수능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못 맞췄지만 수능에 맞출 수 있는데요. 그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라도 맞춰 오셨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 또 경희대 한의대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죠. 여기도 최저 안 됩니다. 날려야 돼요. 자,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는요. 연대는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친구예요. 일단 최저가 없죠. 그리고 이 친구는 수리 논술을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 하지만 지금 요 정도 정시 점수면은요. 인서울이 간당간당한 점수입니다. 그럼 얘는 절대 지금 정시로 넘기면 안 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연대를 무슨 과든지 합격시켜주면 고마워하면서 다녀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연세대 신소재공학과는 이 친구가 합격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과가 높아서 이 친구 정도 하는 친구들 많이 지원하는 과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연대를 붙이기만 하면은 정말 대박인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연대 중에 좀 낮은 과, 예를 들면은 지구 시스템이나 대기과학, 사회환경 시스템 요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이런 게 이제 로또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정시로는 인서울이 간당간당한데 그 연대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소재공학과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사실은 로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연대를 붙여주기만 하면은 지금 감사한 상황에서. 그리고 서강대학교 요거는 이제 9월에는 마쳤으니까 사실 요거는 제가 요 친구랑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요 친구는 경희대 밑으로 가면은 그냥 재수를 할 생각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9월 달에는 서강대학교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그럼 서강대학교를 그냥 쓰자라고 요런 결론이 난 친구고요.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양대학교 지금 제일 마지막 과도 못 들어가는 점수입니다. 인서울이 간당간당한 점수예요. 그러면은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기계공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수리논술 실력은 되지만 무조건 합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낮은 과로 좀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과를 낮추라고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시 점수가 뒷받침이 되어서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친구들은 높은 과에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시 점수는 여기 있는데 논술은 여기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시보다 잘 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지 정시는 여기 있는데 논술로는 여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절대 정시로 넘겨서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한양대를 쓰는 건 좋은데 중하위권 정도로 써보자라고 권유가 들어간 상황이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예요. 6, 9월에 최저 못 맞추고 있죠. 사실 이 친구는 어느 학교 써야 되는 친구냐면은요. 2합 5등급을 맞추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2합 5등급이 되는 이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요런 데를 써야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목표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설명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국구가 다 중계동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 논술에서 불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허수가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바로 논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요런 이제 상담이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 친구 한번 보실게요. 이 친구의 6, 9월 성적표를 보시면은요. 마음이 훨씬 안정이 되시죠. 왜냐하면 이 친구 지금 모든 학교에 의대 포함해서 최저를 다 맞추고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친구의 논술 실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거랑 비교해 보셨을 때 요 막대 그래프가 이 친구 논술 실력인데요. 어떻죠?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아까 그 친구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사실 논술로는 의대 최저를 맞출 수 있어도 논술 때문에 의대 합격이 솔직히 어렵다고 보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이 친구는 이제 논술을 쓸 때 4합 5등급인 약대 중에서 4합 5등급인 약대 중에서 골라서 쓰는 게 일단은 가장 최선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4합 5등급이 의대인 경우만 해도 저렇게 8, 90%의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데 약대로 넘어가잖아요. 95% 이상의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든 4합 5등급인 약대로 지원을 해줘서 최저를 맞춰서 경쟁률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는 제가 중앙대학교 약대를 지원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좀 제안을 했었어요. 4 5등급인데다가 중앙대학교 약대는 지금 정시로는 조금 어려운 성적이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가 조금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의 실력으로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이 친구 지금 9월 점수 보시면은 연대가 좀 합격이 가능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연대를 논술로 합격을 하면 이제 만약에 수능에서 서울대 합격 점수가 나오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연대 그러면은 연대를 쓰고, 만약에 좀 수능에서 너무 잘 봐서 아쉬울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연대는 1차 수시니까 쓰지 말고 요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논술은 아까 말했던 그 약대 기준으로 좀 논술을 써보고, 솔직히 지금 의대 논술 수준은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약대 쪽으로 써보고, 혹시 수능이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요런 쪽을 수능 이후에 있는 시험이니까 수능을 너무 잘 봐버리면 여기는 그냥 시험 안 보러 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보자. 아이들마다 다 다른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논술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애들마다 다 달라요. 얘가 재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학교 밑으로 가면은 여기는 못 가겠다 싶어서 재수를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아이들마다 들어가는 요 원서 짜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논술에 대해서는 원서를 한 명 한 명 다 써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정규반에서 애들이 가장 많았을 때는 550명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합격자도 한 300명대가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550명을 제가 일주일 안에 다 한 4-5번씩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9월 상담 기간이 되면은 9월 모평 보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원서를 접수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일주일 동안 제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나마 이제 좀 애들이 좀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강사가 직접 아이들의 학교랑 요런 과 같은 거를 좀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랑 핑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또 마음이 자꾸 바뀌십니다. 애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를 쓰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산업공학과도 좀 땡기는데, 그럼 이제 또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도 제가 쓸 수 있을까요? 합격을 좀 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죠. 써봐도 될 것 같다. 아니면은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높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소신껏 써야 될 것 같다. 아니면은 거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요 친구는 그래서 본인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최저는 충족하지만, 솔직히 최저를 충족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또 그 의대 논술까지는 이 친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의대는 좀 저는 좀 추천하지는 않고 중앙대학교 약대라든지 이런 약대 기준으로 좀 써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수의대도 관심이 있으면은 뭐 경북대 수의대라든지 건대 수의대라든지 요런 데로 좀 써보는 게 어떨까. 요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해줬던 친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님들께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논술을 꾸준히 오래 들은 3등급이 오히려 파이널만 듣고 간 1등급보다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논술 시험은 수능은 약간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 그게 이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이죠. 그리고 좀 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수능은 항상 창의적인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이 어떤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특히 이공계 졸업하신 부모님들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공계 졸업하신 분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족보에서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도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논술은요, 수능처럼 한 번 낸 문제를 다시 안 내는 형태가 아니에요. 논술은 한 번 낸 문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유명한 문제들, 그거는 옛날 본고사에서부터 유명한 문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제, 이미 경시대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 요런 문제가 족보처럼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만 이제 같은 문제가 2번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2014학년도에 한양대학교 문제랑 2015학년도에 세종대학교 문제, 2016학년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제, 2020학년도에 한양대학교 문제, 요거가
넷이 똑같습니다. 숫자도 안 바뀌어요. 3의 파이 승과 파이의 3승을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수능이랑 달라요. 수능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논술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좀 배우고 한 문제라도 더 보고 답안지를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작성해 본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족보를 구했다고 해서 그거를 족보만 구했다고 해서 모든 과목이 다 A뿔 나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어떤 과목에서는 열심히 하면은 A뿔이 나오죠. 대학교 시험은. 논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성실하고 숙제 열심히 하고 요런 친구들이 좀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시험이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파이널 기간에만 잠깐 배운 친구보다는 좀 수강 기간이 오래되었던 친구가 실제로 논술에서 합격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014학년도에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에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과기대학교, 다시 2020학년도에 한양대학교 문제가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가 지금 레벨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학교 이름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문제가 딱히 쉽게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는요, 의외로 연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좀 놀라세요. 아니, 아주대, 인하대는 한 인서울급 정도의 학교잖아요. 그런데 중대나 건대, 경희대보다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니까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인하대학교의 합격 점수가요,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 20점대에서부터 합격합니다. 100점 만점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교가 레벨이 별로 높지 않은데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온다. 그만큼 매우 낮은 점수로 합격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같은 문제인데 연대에서 나왔다. 그럼 이제 한 7, 80점대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문제를 뭐 어렵게 낸다고 해서 지원하지 말아야겠다도 아니고 학교가 또 문제를 쉽게 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쉬워요. 그럼 여기는 합격선이요. 80점대가 됩니다. 아무리 낮은 과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면은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상대평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이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친구들은 또 쉬운 문제가 나오면은 실수 하나도 없이 아주 답안지를 잘 쓰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굉장히 잘 돌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성향까지 제가 요거를 이제 논술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보려고 만드는 표예요. 제가 이 친구를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논술 모의고사를 통해서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보는 거 그리고 요 부분이 학생들이 보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정확히 내가 어떤 단원에서 문제가 좀 점수가 많이 깎였는지 그럼 이제 그 단원을 좀 공부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게 학생들이 보는 거 그리고 요게 제가 보는 건데 특히 7월 달에 좀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8월 달에 7, 8월 달이었는데 요렇게 문제를 요때는 좀 논술 모의고사를 자주 봤는데요. 일단 답안지 작성하고 첨삭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매주 들어가요. 그런데 왜 논술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을 보게 되냐면은 이게 저희가 애들한테 나가는 거는 요렇게 뭐 9가지, 10가지 항목 정도로 나가지만 실제로 저희가 채점을 하는 기준은 굉장히 빡빡해서 한 50가지 정도의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노가다가 들어서 성적표 하나 만드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어쨌든 답안지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한 첨삭은 매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지금 4군데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시대인재, 분당시대인재, 목동시대인재, 중계학림 이렇게 4군데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저희 전문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반은 한 선생님이 되도록이면은 반을 바꾸지 않고 그 반을 꾸준히 첨삭을 하셔서 이 학생의 학교랑 이름도 외우시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 첨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첨삭 선생님은 절대 조교는 대학생 알바를 쓰는데요. 첨삭 선생님은 대학생 알바를 쓰지 않고 저보다 더 학벌이 좋으십니다. 저는 학부 졸업생이고요. 저희 첨삭 선생님은 제 학교 후배인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친구를 지금 첨삭 선생님으로 쓰고 있고 이 친구들
친구들 지금 첨삭장과 부첨삭장 요렇게 두 분이 둘 다 대치동에서 현재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직접 가르쳐 본 친구들 요런 친구들을 지금 제 학교 후배를 첨삭 전문 강사들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첨삭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한 번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요게 이제 첨삭된 내용입니다. 이제 요거를 본인이 이제 좀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거를 해설지를 써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요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 요런 식으로 좀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 보셨을 때, 우리 애가 한 50점 정도 맞았는데, 그럼 이제 이 점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하는 점수인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앞에 몇 년간 위에 선배들이 본 자료를 좀 쌓아서 이렇게 이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는 23점을 받은 친구에서부터 82점을 받은 친구까지 성균관대를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몇 점이라고 된 거죠? 60, 70점대가 없고 82점은 한 명이고 그리고 23점에서부터 50점까지 고름분포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23점대에서 요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점대에서 50점 정도 맞은 요 친구들이 주로 성균관대학교에 합격을 했었다. 요런 식으로 조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실제 시험에서도 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애들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면은요 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논술 출제 문제이고 얘네들은 2월에 얼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점수가 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면은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좌절을 많이 하는 게 수리논술 수업이에요. 왜냐면 어디 가서도 수업이 별로 어려운 적이 없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서 본 어려운 전공의 시험 점수는요 제가 고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요 수학과 중에 어려운 전공은 평균 점수가 30점대예요. 제일 잘한 친구가 한 80점 맞고 제일 못한 친구가 한 5점 맞고 다 그냥 30점대쯤에 몰려 있는 거예요. 논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이게 논술이 100점 맞자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논술은 일단 50점대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건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점수가 높아야지 합격을 하세요. 거기는 워낙에 문제가 쉬우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점 맞자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과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100점 맞자고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좀 오는 친구들이요. 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좀 좌절을 많이 하는 수업이 바로 논술 수업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문제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나오고 있는데 저 문제 하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식만 조금씩 바꿔서 나온다든지 식도 안 바꿀 때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성균관대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인하대학교 문제를 풀죠? 이런 질문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족보처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규 수업 시간에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다 같은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파이널 강의를 대치동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분당, 중계, 목동 이렇게 모두 흩어져 있었던 친구들이 다 대치시대인제에 와서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때 이제 토요일에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럼 파이널이 월화수목금이 열릴 거예요. 그럼 월화수목금에 이제 왜 이 학교만 따로 파이널을 해주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학교의 제시문의 길이, 문제의 개수까지 다 맞춰서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월화수목금을 그냥 똑같은 시험으로 이렇게 애들 좀 훈련을 시켜주고 토요일 날도 어차피 비슷한 시험 보러 가는 거니까 단련시켜주는 거에 그게 바로 파이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파이널에서 뭐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파이널은 애들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서 내가 맨날 하던 것처럼 여러 그 아이들 교육청 모의고사 보는 거랑 똑같아요. 맨날 보던 모의고사니까 수능에서도 그냥 똑같이 보면 되시듯이 요 학교에 제시문의 길이까지 다 맞춘 그런 시험을 월화수목금 보고 토요일 날 이제 또 그냥 비슷한 시험 보러 간다. 요렇게 좀 훈련시키기 위한 게 파이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요거를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MBTI 파워 J라서 계획표 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계획에서 좀 어긋나는 거를 좀 못 견디는 성격인데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봐도 이거 이상의 계획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9월에 첫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9월에는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시립대학교, 그리고 지금 별로 관심 없으신 성신여자대학교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요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되세요. 1차로. 그런데 자, 우리 그러면은요. 1, 2월 달에 지금 요 친구들이 수상하, 수원투 미적분 개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수리논술에서는요. 수능과는 시험 범위가 약간 달라서 수상하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 2월 달에 보니까 이제 요 친구들이요. 미적분도 사실 제대로 안 끝난 친구들이 특히 중계동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미적분에 대한 요런 기초적인 수업도 계속해서 제가 숙제를 내주고 나갔던 상황이고요. 3, 4월 달에 자, 이제 미적분 개념 배웠죠? 미적분 실전에 기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교들 있죠? 건대 이상의 학교를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건대 이상의 학교에서는요, 딱 한 학교만 빼놓고 미적, 기하, 확통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 딱 한 학교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미적도 안 들어가요. 수, 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범위가 작아진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수투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미적분, 다항함수의 미적분까지 들어간다는 건데 성균관대학교 시험이요. 어려울 때는 연대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애들이 성대 시험 너무 어려워서 지원을 안 하니까 성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제 성대 입학처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했을 때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우리 학교 논술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입학 점수가 너무 논술 점수가 낮은 점수로 입학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지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균관대에서 공개해줬던 그거는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설명해 주셨던 성대는 조금 다른 학교랑 다르게 과로 안 뽑고 학부로 뽑거든요. 그래서 뭐 공학부,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자연계열의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합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문제가 어려워요. 어쨌든 건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성균관대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확통, 기하, 미적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올해 애들한테 잘 된 거는 연대가 과학논술이 빠졌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과학논술까지 했어야 됐어요. 연대를 가시려면. 근데 이제는 과학논술이 빠졌죠. 그래서 수학만 하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미적도 배워야 되고 확통도 배워야 되죠.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따로 어차피 거의 다 미적 선택자들이잖아요. 외부에서 미적, 이 기하랑 확통을 따로 배우시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시간에 효율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논술에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논술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따로 이 기하나 확통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그 시간을 차라리 탐구 영역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더 해서 그나마 짧은 시간에 좀 등급을 올려주기 편한 게 탐구잖아요. 최저를 좀이라도 더 안전하게 맞춰주시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내에 정규반 안에서 기하랑 확통은 다 해드릴 건데 자, 기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냐면은요. 기하 한 문자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얘가 기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르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모르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문제 자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 풀어내는 거는 미적분 어려운 과정으로 풀어내도록 문제를 이렇게 기하랑 미적분, 기하랑 수열 이런 식으로 좀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요 기하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다 같이 배울 때는요. 그때는 기하만 주제로 한 아주 어려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하는 아예 모르면 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막판에 풀어내는 거는 수열이나 미적 어려운 거 요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기하는 센 수학 문제집 있죠. 그거의 한 A 단계 정도를 막힘없이 풀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단계도 필요 없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적어도 얘가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도록 그 정도고요. 자, 그래서 3, 4월 달 바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저희가 기하 진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애들 대부분 사실 뭐 기하를 한 번은 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수리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수학을 너무 잘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공부 안 하는 와중에 거기서 조금 더 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3, 4월 수업이요. 8주가 안 됩니다. 한 5, 6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중간고사 휴강 기간이 들어갑니다. 7, 8월 달에도 기말고사 휴강 기간이 3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5, 6주, 그리고 7, 8월 달에는 한 7주 정도 시험을 공부하고 기말고사 휴강이 3주간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강 기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7, 8월 때는 그럼 뭘 하냐? 아니, 5, 6월 때 이제 5월에 확통 개념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기하는 조금 약하게 배워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신이나 수능으로 확통을 배운 친구들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신이랑 수능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도 이거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수학과 교수님들은 얘네가 제대로 원리를 알고 이거를 푸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서 푸는 건지 얘네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확통 강의를 처음 들으면 깜짝 놀래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만 통계 강의는 3번을 해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애들은 되게 놀래요. 이렇게 어렵다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색한 거지. 안 배워봐서 그런 식으로 안 배워봐서 어색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하는 수업 방식은 저는 한 번만 가르쳐주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집에서 동영상 돌려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전만 풀고 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떠먹여 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15년 동안의 논술 강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먹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합격률이 높아지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우리 애만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통이 들어가고 요때 한 2번 볼 거고요. 이제 7, 8월 달에 미적분 기하 확통 실전 요거를 하면서 이제 확통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올 때마다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은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연세 시립 공익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논술 더 공부하고 10월 말에 종강해서 보름 정도 수능에 집중하시고 수능 바로 다음 날 파이널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서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들어야지 진도가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7월 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다 그랬죠. 기하랑 확통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9월 달에 당장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지금 빨리 실전 문제들을 풀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7월 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앞에 정규반 요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일단 정규반 수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이 앉아서요. 답안지를 작성해 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학원에 오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애들한테 동영상 보강을 하지를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얘가 학원에 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아주 어렵든 안 어렵든 1시간 동안은 조교 선생님이 감독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답안지를 써서 내야 돼요. 이거랑 동영상 강의를 볼 때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답안지를 열심히 작성하진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 와서 좀 답안지를 쓰라고 좀 강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쌓인 친구들과 쌓이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남학생 부모님들이 뭐를 좀 많이 걱정하시냐면은 우리 애가 악필이에요. 우리 애가 계산을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안 돼요. 이걸 걱정하시는데요.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한 2, 3주면은 극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고요.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족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요것도 저는 한 번만 풀어주고 애들이 집에 가서 계속 복습을 해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수업 시간에 좀 잊어버릴 만한 때쯤에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다시 문제를 바꿔서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단련을 시키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숙제는 열심히 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논술에는요,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수능 최저를 1등급이라도 하나라도 더 안전하게 맞춰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 숙제로 내드리는 거는 정말 필수적인 문제들만 숙제로 내드립니다. 저희 교재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 증명 워크북이라는 교재가 하나가 있고, 주간 교재가 하나가 있고, 어사이먼트라는 숙제 교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수상하부터 수 1, 2, 미적 기하 확통까지 나오는 모든 교과서 증명을 제가 다 직접 정리를 해놓은 문제집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15년 전에 논술 강사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직접 교과서를 뒤져보면서 내가 공식을 봤을 때 증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거기서 뒤져서 증명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로 외우게 시켜야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16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본다고 해서 애들이 외우냐? 안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년에 3번 보는 교재예요. 160문제라고 했죠. 지금 8주간의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한 주에 20문제씩 해서 이제 한 번 돌아간 상태이고 3월에 지금 일요일에 새로 들어오시면은 다시 1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2바퀴째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바퀴째는 랜덤 문제, 애들이 많이 틀렸던 어려운 문제들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서 증명은요, 아주 높은 학교에서부터 아주 낮은 학교까지 다 교과서 증명 그대로 해봐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생도 많이 와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알고 있는 공식이거든요. 증명해 보라고 하면은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그 누구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증명하는 거 굳이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논술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증명은 이거를 뭐 다 외운다고 해서 그러면 논술이 뭐 아주 합격을 하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년에 3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3번 보면은 애들이 좀 강제로라도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다시 오픈하는 3월 요 일요일 반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레 이제 오픈하는 반이죠. 고반 같은 경우에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외워와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숙제로 외우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2번까지 외워와라. 그리고 답안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와서 다 같이 질문할 건데요. 모든 해에 모든 반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유튜브에 촬영을 해서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또 유튜브 안 보기 때문에 요 수업 시간에도 다 해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거 하는 시간이 한 2, 30분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교재는 제가 직접 쓴 손답안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올 컬러 교재로 일주일에 한 3, 40페이지 정도가 교재가 나갑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은 다 실제 논술 기출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어떤 개념 강의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 개념으로 풀어볼 수 있는 실제 논술 기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어보는 게 요 주간교재의 메인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한 권 더 있다 그랬죠. 그거는 숙제 교재예요. 요건 이제 주로 어떤 부분이 나가게 되냐면 애들이 논술을 공부해야 되는데 교과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논술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애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대한 문제를요. 일주일에 한 3, 40문제 정도를 줄 건데 다 해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반 이상 홀수범 문제나 짝수범 문제만 해오셔도 만점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40문제 나왔다. 그럼 20문제 이상만 해오셔도 만점은 드릴 건데 학생 스스로 이거를 풀면서 난 좀 수월하게 풀었어. 이러면은 뭐 그냥 20문제. 그러면은 어차피 홀수범이나 짝수범만 본 거니까 모든 유형을 한 번씩 다 보기는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문제만 해도 되고 본인이 풀면서 계속 막히고 힘들었고 교과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됐으면은 그러면 20문제 이상 40문제까지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과 과정이요. 어차피 수능에도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훈련할 수 있게끔 숙제 과제를 그렇게 따로 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요, 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9시 반부터 이제 와서 10시부터 1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당장은 일요일 날 요거 뒤에 수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고 가는데, 그래도 중계동에 아주 좋은 부분이 다른 캠퍼스 애들은 은근히 소심해서 좀 질문을 못하러 옵니다. 근데 중계동 애들은요, 질문을 진짜 잘하러 와요. 그게 저는 중계동 아이들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지역 아이들은 너무 소심해요. 선생님이 너무 어렵나 봐요. 아니면은 그냥 보기가 싫은가 봐요. 안 오거든요, 교무실에. 중계동 애들은 줄 서서 질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질문 있는 친구들 1시 반에 끝나고 저는 질문 다 받아주고 갈 거니까 그렇게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질문하고 가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봐 주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 연구실 번호가 있거든요.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핸드폰 번호입니다. 보통 전화를 하시면 잘 못 받고요. 문자로 이제 뭐 설명해 드렸던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는 요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사안에 따라서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거나 할 거고요. 제가 어머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어머님들께서는 제가 혹시 과로사 할까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민폐일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요 7월 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과로사할 정도로 바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진짜 바빠져요. 이 아이들이 학종 컨설팅 받고 막 마음에 드는 학교 1도 없고, 여기에서 이제 논술로 가면은 막 위에 학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막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진짜 바빠져요. 그런데 7월 전까지는요, 저는 상담 전화도 많이 드릴 수 있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통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너무 사소한 거를 물어봐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가 힘드시다고 해요. 사소한 거 물어보셔도 되세요.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1차 수시랑 2차 수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자녀분이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런, 사실 오늘 또 많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5등급 이하면은 5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뭐 어떤 학교든 지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6등급 이상부터는 안 돼. 그거는 저랑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6등급 이상이 한 8등급까지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셔야 되고, 5등급 대다. 그럼 뭐 아무데나 지원을 하셔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내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막 내신이 60%가 논술이 40%라는데, 그러면 저 선생님 말이랑은 되게 다른 건데,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다 설명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최지 수학이라고 쳐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그런 사소한 거 궁금했던 것들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있는 건데요. 어머니들께서 난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논술은 저한테 던져 놓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이 학교랑 과를 제가 직접 다 정해 놓을 거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 하시면은 그냥 던지시면 되고, 그리고 난 그래도 저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듣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유튜브 조금씩 보면서 같이 입시 공부하면서 가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나 요거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그럼 저희가 문자를 바로 하기는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늦어도 3일 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7월부터는 매일 답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7월까지는 늦어도 3일 내에는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매일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문 있는 사항도 항상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어머님들 궁금증을 좀 많이 풀어보는 자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약해드리자면, 우리 일단 논술로 합격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두 번째, 내가 어느 정도 학교랑 과를 논술로 갈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한다. 그럼 이제 요 문제점을 극복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6, 9월에 최저 맞춘 학교만
지원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에는 담당 논술 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얘가 좀 합격을 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과에, 하지만 수능보다는 잘 가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예상치 못하게 제가 갑자기 좋은 학교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작년 합격생 중에 거기 이제 연대 합격했는데 거기 수학 등급이 4등급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예요. 그 친구는 계속해서 6, 9월에도 수학 등급이 3이 계속 뜨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아예 본인이 연대를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논술 저희 시험에서는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연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니? 다만 붙여주면 감사한 상황이니까 좀 낮은 과로. 예, 요렇게 좀 해보니까. 근데 또 논술 실력이 연대 한 중상위권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대 하위권 정도로 좀 써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지금 6, 9월에 모의고사에 둘 다 수학이 3등급이 나왔는데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등급은 그런데 어차피 연대는 최저도 없고 너의 1월부터 이제까지 논술 성적을 보면은 충분히 지원을 할 만한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자. 저는 조금 당장은 상처받더라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얘가 한양대를 지원하고 싶대요. 보니까 맨 마지막 학과도 안 될 것 같아요. 논술 성적이. 그럼 그냥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데 많지는 않다. 그럼 그것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희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소신껏 쓰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는 써도 되겠다 싶은 거는 여기는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이 문자로 뭔가 입시에 대한 것을 물어보실 때에도 논술에 대해서는 100%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입시, 예를 들면은 학종이라든지 교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면은 주변에 친한 컨설턴트 분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답변을 못 들었다 그러면은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이거는 전문 컨설턴트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뭐 학교를 낮게 써라, 뭐 과를 낮게 써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는 분명히 여기 써도 될 것 같은데, 미처 학교를 생각하지 못했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9월에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상담이. 그래서, 이거 고르는데 정말 9월 달에 일주일 동안 너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서를 다 제출하고 나면은 조금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어쨌든 수시로 쓰는 원서는 정시보다 잘 가는 원서들만 쓰기 때문에 6장 중에 그래도 하나는 합격을 하겠지. 어디를 합격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마치 로또를 산 기분과 흡사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는 막 머리가 터지는데 쓰고 나서는 좀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고생하는 건 이제 사실 접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학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양대라고 할게요. 식품영양학과랑 의료학과. 요게가 이제, 요 두 개가 가장 합격선이 좀 낮은 과들이거든요, 논술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품영양학과는 경쟁률이 막 120대 1이고, 의료학과는 30대 1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의료학과로 좀 가셔야 된다고, 요런 식으로, 좀, 그것도 저한테 실시간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실시간으로 경쟁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비슷한 과라면은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얘가 과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원래 낮은 과가 경쟁률이 셉니다, 어머님들. 왜 낮은 과가 세냐? 밑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잖아요.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근데 심소지공학과는 20대 1이고요. 식품영양학과는 70대 1이에요. 그래도 식품영양 쓰셔야지 됩니다. 네, 합격선이 달라요. 합격선이. 그래서 그런 아예 차이가 나는 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나중에 그런 리스트도 드릴 거예요. 낮은 과를 학교별로 정리해 놓을 리스트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교에 대해서 너가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낮은 과에서만 지원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 과들 중에서 골라봐 하고 요렇게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어떻게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FAQ로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맨 앞장에 있어요. 이제 요거 확통, 기하, 미적분 다 배워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건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다 배우셔야 됩니다.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또 성균관대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다음에 확통기하 따로 배워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과탐을 한 페이지라도 더 공부해서 좀 한 등급이라도 더 안전하게 높여주시는 거를 목표로 삼아주시면 되겠고요. 미적이 제대로 이거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요. 아직도 미적이 안 끝났어요. 제가 제발 2월까지는 미적을 좀 끝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숙제를 내주면서 교과과정 숙제를 내주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진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진도 끝나고 듣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요. 3월에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기하 진도가 빠지고 5월에 들어오지 않으면 확통 진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든 좀 진도 때문이라면은 논술 진도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수강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요게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은 요런 걸로 조금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별로 조금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말고 요거 끝나고 이제 저한테 남아서 좀 따로 우리 아이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요런 게 궁금하다 한 게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하고 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오늘 그거 질문했어야 되는데 하시면은 어딨죠? 여기 그 마지막 장에 있던 저희 연구실 번호로 정리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죄송해요. 저 너무 지금 교장 선생님 같죠? 끝날 때는 안 끝내드리고 있네요. 제가 한 번 수업하고 이제 문자가요. A4 용지 2장 정도의 문자가 나갑니다. 요게 이제 한 번 수업하고 나가는 문자 양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보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합격자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그 합격자 점수 보시면은요. 지금 수능 등급이랑 내신 등급이 다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수능 등급이랑 수능 수학 등급이랑 내신 등급을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실 겁니다. 1등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빈칸 쳐져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죽어도 나의 내신과 수학 등급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등급보다는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올해 친구들이 대답을 잘해준 거예요. 보통 거기가 빵꾸가 엄청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올해 친구들은 좀 유난히 대답을 잘해줘서 참 이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1등급이 많이 없습니다. 2, 3등급 대에서 논술은 가장 합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격자 조사하면서 합격자들한테 물어봐요. 일주일에 수업 시간 외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 아까 그거 증명 공부하는 시간 이제 와서 쪽지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게 한 40분. 그리고 어사이먼트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숙제 내둔 시간이 한 1시간. 그리고 복습은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습도 한 친구가 있고 안 한 친구가 있는데요. 안 하고도 합격한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적게 공부한 친구들은 1시간 40분 정도 일주일에 공부를 좀 했고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1시간 정도 더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봤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합격자들의 답변이 그렇게 보통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요건 이제 사실 아이들이 보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체크하면서 맞아 이거 내가 수업 들었었지 하고 복습할 때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부분은 요 별표 부분. 학생의 숙제 달성도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 뭔지 그리고 공지사항들 요런 것들을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는 어머님들 보시는 거 요거는 학생들 복습할 때 보는 거 요렇게 해서 매주 문자는요 A4 용지 2장 정도의 분량으로 나갑니다. 어째 매년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2, 30분짜리 설명회를 하면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도저히 다 하고 나올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논술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목동에서 설명했던 부분도 사실 같은 설명회인데, 요거 다시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시면은 요거랑 같은 설명회예요.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긴 설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최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